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특이한 고민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표 선생님. 저는 40대 중반의 아줌마예요. 남편은 50줄 외벌이인데요. 은퇴를 앞둔 회사원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은퇴할 나이가 좀 빨라졌습니다. 연금, 저축, 주식 이런 거 잘 모르고요. 맞벌이 하면서 운 좋게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2017년에 여름에 삼성동 롯데아파트 37평 한 채를 마련한 1주택자입니다. 그게 전 재산이에요. 사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다수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 많이 있죠. 나이는 먹어가고 뒤늦게 우리도 노후 대책해야 되는 건 아닌지 집값이 떨어지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선생님의 수많은 방송을 섭렵하며 역시 강남도 안심할 수 없다.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게 수긍이 되더라 이 말씀인데요. 자, 이분 내용을 계속 볼게요. 유튜브 방송을 보고 너무 유익하고 귀에 쏙쏙 들어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며 잘하셨습니다. 대화거리가 없어 서로 따로 지냈는데 이제는 퇴근 후 남편과 함께 방송을 보며 도란도란 얘기하며 요즘 부부 사이도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대화의 장을 만들어 드렸군요. 고맙습니다. 대화는 하면 할수록 그 양이 늘어납니다. 소소한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인천 송도가 살기도 투자하기도 너무너무 좋아 보이던데 집값이 거기도 많이 내렸고 부채는 전혀 없지만 소단지 노후화된 삼성동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송도 30평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으로 보유함이 나은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 선생님의 고견이 궁금해 연락드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셨는데요.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시나요? 이분의 질문 대충 뭔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은퇴하고 노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애도 둘인데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고 남편 직장은 마곡동이라 송도면 저희가 살기는 괜찮을 듯 한데 하셨습니다. 자, 곧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곡이 직장이기 때문에 송도가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1주택자 갈아타기를 꼭 상급지로 가야 할까요? 고민됩니다. 송도와 삼성동 어디가 더 나은 건지 불인인 저는 헷갈려요. 남편도 모르겠다 하고요. 지금껏 안 망하고 이만큼 산 게 신기하지만 전 재산 집 한 채 딸랑인 저희는 어떤 게 나은 걸까요? 알려주시면 재테크 방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가격이 강남보다는 저렴한 인천 송도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고 그 남는 차액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분은요,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을 갖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현금성 자산을 가지면서도 좋은 입지로 가고 싶은 마음에 송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일단 어디냐면 서울 강남 삼성동 아파트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입니다. 삼성 롯데 아파트인데 37평이라고 하셨죠. 22년 4월에 최고가가 21억 7,400만 원에 거래가 된 후에 하락 시기에는 그동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착오가 아직도 21억 7,400만 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착오가 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아파트의 가격은 19년도에 16억에서 한 17억 정도 했었죠. 강남의 아파트 중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오른 아파트입니다. 사실상 세계동이 있고요. 24년차 된 아파트니까 좀 노후화됐죠. 그런데 입지가 참 좋습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7번 출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야말로 최상급 입지인데 또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는 강남구청이 있잖아요. 그런데 송도의 상위급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한번 보죠. 30평대가 21년 최고가가 13억 1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지금은 한 9억 8억 중반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은 손에 한 1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송도로 가시면 안 된다입니다. 왜냐? 일단 직장이 송도와 가까운 인천이다 이러면 아예 인천 지역 그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고 하는 송도로 가도 되겠지만 직장 때문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행여나 인천이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강남 집을 전세나 월세를 주고
송도에 전세나 월세를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또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송도가 좋아서, 사실 송도가 좋거든요. 송도가 너무 좋아서 이사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의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강남의 아파트를 전월세를 주고 송도로 가서 전월세를 사는 것도 좋다. 주거의 가치는 있으나 투자의 가치는 생각보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든 저거든 집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튼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고 또 그 현금으로 다른 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고민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갈아타기는 꼭 상급지로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으셨는데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경제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갈아타기라는 것은 뭐 평소에 염두에 둔 곳이 내가 이사를 갈 수 있을 정도의 내 경제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실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꼭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들, 우리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강남 아파트 팔고 송도 아파트 사고 현금을 조금 갖는다, 1번. 그냥 강남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다, 2번. 자, 여러분 1번 또는 2번에 투표를 해주시고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이 또 있는데요. 김포 쪽의 질문입니다. 김포 사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유튜브를 1순위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찐팬이 되었고요. 항상 명쾌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실 텐데 조언을 듣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는 김포에 살면서 2년 후쯤 입주할 예정으로 운양동에 생태공원을 전망하는 아파트를 대출 50% 정도 끼고 매매하려고 합니다. 전월세를 안고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제가 도전을 하려니까 적정 시기인지 지역적인 상황도 있고 하니까 판단이 안 섭니다. 조언 주시면 참고하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하셨어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의견은 100% 맞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지 제 의견이 결정사항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김포 운양동 참 좋습니다. 한강 라인이고요. 공원도 크게 조성이 되어 있죠. 거기 생태공원은 우리 수도권에서는 최대의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 50%를 끼고 투자하시려는 거잖아요. 실거주가 아니고. 30평대가 보니까 5억에서 한 7억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김포, 특히 운양동 쪽은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운양동 쪽의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45%까지 하락한 것도 보이시죠. 가장 적게 하락한 것이 한 최고가 대비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하락 압력이 상승 압력보다 지금은 더 강합니다. 뭐 아파트 값이 반등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정보, 오정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현재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락 압력이 상승 압력보다 강하다. 저는 그렇게 데이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0% 대출이라면 대략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키실 텐데요. 이자 감당이 되느냐,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자가 좀 고금리로 길게 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당이 되느냐,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둘째, 집값이 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하락을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으로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사십시오. 그러나 충족이 안 된다면 기다리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지금이 찬스일 수는 있으나 다시 오르는 상승기가 오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집값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지역의 정치인들을 좀 쥐어짜서 매달려서 막 뭐라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을 연장하거나 골드라인 양을 늘리거나 하는 뭔가의 더 혁신적인 일이 생겨야 집값은 오른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 운양동 쪽은 거주의 가치는 아주 높지만 투자의 가치로는 그닥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프라가 해결이 된다면 뭐 투자의 가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그 지역의 인프라가 살아나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뭐 인위적으로 한두 명이 호가 장난을 쳐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지역은 가격 폭락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난 1년여간 지켜봤습니다.
자, 모쪼록 매매를 하시려거든 감당이 되는 선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하락의 시기는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포 운양동 쪽은 좀 기다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표용호TV를 보면서 중개사로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에게 하나의 상담이 왔는데요. 다름이 아닌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사기 의심 사례입니다. 이번 건을 상담하면서 공인중개사인 나도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용호TV에 제보해 봅니다. 상담자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저에게 보내왔는데요. 계약서상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확인설명서를 보니까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은 권리관계로 30가구 중에 9세대, 여기에 입주보증금이 약 11억 원 정도 있었고요. 등기부 등본에는 301호에 근저당 3억 2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각 층마다 2개 호는 가구 위반으로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고요. 단순히 보면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이 공동담보가 아닌 개별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함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을 1층부터 7층까지 모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총 근저당 설정이 28억 원 정도였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에게 등기부 등본과 집주인이 알려주는 보증금 총액을 알려주는데요. 공인중개사들도 실수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건물주는요, 이것 말고도 제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관악구 남현동 1082-땡땡 번지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 또한 임의경매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얼마 전에 표용호TV에서 700원만 투자하세요 라는 방송을 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은 개별담보인지 공동담보인지 다시 확인을 하고요. 개별담보일 경우는 모든 호수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주 양심있고 꼼꼼하신 중개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서류를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다시 살펴주는 이런 중개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전세 사기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몇몇 몰상식하고 모렴치한 그런 중개사 몇 사람이 선량한 많은 중개사님들을 욕먹이는 사례가 지난번 전세 사기 사건 때 있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는데 700원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 아끼려다가 정말 몇 억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700원 쓰라고 한 영상 있습니다. 그 영상도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신 덕분에 전세 사기를 미연에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다니 정말 표용호TV를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서 표용호TV를 보시는 분들과 안 보시는 분들의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요. 아주 특이하지만 요즘은 흔히 써먹는 수법들입니다. 당하신 분이 원통해서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관리비는 안녕하십니까?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용호TV 열혈 구독자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4평 정도 되는 가게에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145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15만 원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0월 달이 2년째 되는 계약 만기일인데요. 건물 주인이 전화가 와서 월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관리비를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거 관리비가 좀 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0만 원으로 뛴다? 이런 꼼수 부리면 이거 오래 못 살 텐데요. 이런 꼼수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이거 어쩌죠? 혹시 관리비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안타깝죠. 최근에요,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가 아닌 관리비를 올려달라 이런 통보를 받은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건물주들은요, 법적 상한선이 정해진 임대료 인상 대신 관리비 인상으로 자기네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 이거죠. 이분 말고 어떤 임차인 A씨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건물주가 관리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부담스럽다, 이런 메일도 와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건물주가 보증금 2천, 월세 12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으로 임차를 한 세입자에게 월세를 18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하자 관리비를 5만 원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연도 있죠. 코로나 당시에 빈 가게였기 때문에 시세보다 좀 싸게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건물주가 월세를 30% 올려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법적으로 상한선이 5%지만 그냥 10% 정도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건물주는 15%로 인상을 하자라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사람이 그렇게 양심이 없냐, 당신 그 아나무인이다 라고 인신비하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법을 좋아하니까 내가 법대로 해줄게. 월세는 5%로 인상을 하고 대신 관리비는 상한선이 없으니까 7배를 올릴게 라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정말 미친 거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에서 5년으로 설정하죠. 최초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계약갱신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때마다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건물주가 갑자기 상가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서 임차인이 공경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제시해서 임차인을 내쫓는 일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임대료는 5% 상한선이 있는 반면 관리비는 인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 건물주가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명목상으로는 관리비 인상이지만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것과 같고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말 힘들게 영업하고 계시는 임차인들이 짊어져야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한 꼼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건물 유지, 보수 이런 거에 필요한 기본 경비가 많이 올랐고 전기세 등 각종 세금도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 맞습니다. 물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건물주만 부담이 됩니까? 자영업하시는 임차인들은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물주님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차인들이 살아야 건물주도 살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임차인들이 임대인이 무지막지하게 관리비 인상 통보를 하면 여기에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배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요즘에 임차료 월세를 5% 상한선에 걸려서 많이 못 올리니까 네. 관리비를 대폭 올려서 그것을 이제 그걸로 이익을 보려는 임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그걸 다 그렇게 그대로 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관리비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정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별도로 관리비 약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약정이 있으실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서 관리비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신다면 그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건물주랑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한 이 관리비를 이제 상가 관리단이 있는 그런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관리 규약에서 또 별도로 정하시거든요. 네. 이것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관리 규약을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질의하신 부분은 임차인이 이제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통보를 따를 필요는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려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싸우시는 과정에서 이제 임차인들께서는 관리비 인상 폭에 대해서 자신이 준비하실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임차인이 있으신 건물 주변에 이제 비슷한 건물, 즉 아하. 전공일이 비슷하거나 네. 아니면 건축 규모가 비슷한 건물을 찾아서 그 건물이 이제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이를 근거로 이제 임대인과 협상하시면 최소한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은 좀 이제 협상하실 수 있는 카드가 생기시겠죠. 아, 변호사님 제가 매번 이렇게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현희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의 사연을 전하면서 마음 한켠이 좀 애립니다. 상생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이 살아야 임대인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 건물주님들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건물주, 임대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일부의 일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료나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이유를요, 건물주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이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물을 샀기 때문에 은행 이자 내야 된다. 또 건물값이 비싸게 감정돼야 대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다, 이런 핑계들을 대죠. 그런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출 많이 땡겨서 건물 사지 마세요. 건물 사실 때 자기 자본이 최소 40%, 50%는 갖고 좀 사세요. 대다수의 건물 사시는 분들의 자기 자본 비율을 보면 20% 또는 10%입니다. 이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안 꺼지는 겁니다. 올해 나이 33살에서 35살, 자세한 나이는 신분 노출 우려로 못 밝혀 경남 소재 현장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다들 과장이라고 불러줘. 연봉은 대략 6천만 원 중반대이고 미혼이야 라는 내용인데요. 자, 글을 쓴 분께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33살에서 35살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30대 중반의 미혼이고 계약직 고용 형태의 회사원입니다. 직위는 과장인 것 같은데요. 연봉은 6천만 원입니다. 자, 이분이 올려준 글 그대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난의 시작은 2021년부터야. 본가가 대구이기도 하고 한창 부동산 투자 붐도 있어서 대구에 4억 원 전세 끼고 조금 모은 돈 3천만 원과 또 마이너스 통장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또 역시 부모님 집 담보대출 5천만 원 받아서 6억 원짜리 부동산을 샀어. 여기에 차 욕심도 있어서 작년에 벤츠 E클래스를 익스클루시브를 400만 원 정도 할인받고 차량가의 90% 정도를 48개월 할부로 내고 있어.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21년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최고가를 찍던 그 시점에 샀습니다. 그때 매매가가 6억짜리인데 아파트를 갭투자 형태로 구매했고 당시 매입한 아파트에는 이미 세입자가 전세 4억에 있었고요. 나머지 매입 자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3천만 원에 마이너스 통장 1억 3천만 원 이자가 나가겠죠. 그리고 부모님 집 담보로 5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들어온 돈 4억 그리고 내가 준비한 돈 2억 이렇게 자금이 들어간 거죠. 이분의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부터야 샀던 집의 전세가가 폭락해서 현재 전세는 2억 8천만 원, 매매는 4억 2천만 원 정도까지 폭락해 버렸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 당장 2달 뒤면 세입자 전세 만기가 돌아와. 당연히 전세가를 내리거나 월세를 역으로 지급하거나 해야겠지. 자동차 할부금은 월 140만 원씩 나가고 대출 이자도 50만 원 정도가 나가.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난 일 아닙니까? 6억에 샀던 아파트 값이 현재는 4억 2천만 원으로 폭락을 했고요. 이 4억 2천만 원마저도 이 가격을 지킬지 못 지킬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입 당시 4억 하던 전세가가 지금은 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당장 2달 뒤면 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4억 원을 내주거나 또는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한 1억 2천만 원 정도는 내줘야 되겠죠. 그 문제뿐만이 아니죠. 문제는 또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분 자동차를 참 좋아하셔서 벤츠를 구매하셨는데 문제는 차량 가격의 90%를 48개월로 할부로 샀다는 겁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남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할부 이자만 월 14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죠. 사연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힘이 다 빠집니다. 일단 이분이 적어놓으신 마지막 한마디마저 읽어드리고 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모아둔 돈 없고 정규직도 아니고 빚만 쌓여 있네. 자, 혹시나 나 같은 상황인 사람 있어? 어떻게 해야 해? 집 팔아?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표용호TV에서 21년 한 해 동안 내내 이걸 조심하라 그러고 22년 내내 이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분이 올리신 이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화도 좀 나기도 하지만 연민의 마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을 갖고 싶었으면, 갖고 싶은 사회였으면 이렇게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분이 제 동생이거나 조카였다면 한데 그냥 아무튼 속상한 마음에 아마 제가 엄하게 혼을 좀 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분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나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다 밑거름이 돼서 뭐 지금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실,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문제죠. 일단 계약직 회사원이니까 언제 어떻게 직장에서 아웃될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감이라는 걸 늘 갖고 있죠. 또 중요한 건 부모님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가면서 만들어진 이 포트폴리오가 제가 볼 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청년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포트폴리오로 일을 저질렀을까요? 자, 어찌됐건 감정적인 말씀은 좀 지양하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조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팔고 차도 팔아라. 팔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다 팔아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나 카운셀링을 해드릴 때는 대출별로 이자와 또 원금 그리고 당사자의 월 수입을 분석해서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태어드리고자 가끔 조언을 해드리는 경우는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상식에서 봤을 때 이분께는 당신의 수입이 이러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출 원금이 어떻고 이자가 어떻고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팔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팔아도 빚을 못 갚아요. 부모님 집 앞으로 대출받은 것도 해결이 안 되겠죠.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만큼의 빚만 져야 당신의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돼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거지, 감당 못하는 레버리지를 얻게 되면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이 빚 무서운 줄 모르면 정말 안 되거든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가 무슨 다이어트인지 아십니까? 바로 빚 다이어트입니다. 빚을 지고 나면 살이 쑥쑥 빠집니다. 빚 지고 나서 살찌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의 뉴스들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 설왕설래, 아 이때 내가 빨리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최고가를 찍었을 때보다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이 살 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되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아직 금리 안 내려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한동안 쭉 가다 보니까 약간 그 내성이 생겨서 금리가 싸 보일 수 있는데, 물론 뭐 워낙 저금리 때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뭐 이 정도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외화가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도 한 번은 또 올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연내에 2번 정도의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고용이 아직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도 감당 가능한 경제 수준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끌해서 집값이 하락해서 정말 마음 졸이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월급에 어떤 분들은 90%를 대출 이자 갚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부동산의 부양책보다는 안정책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면서 자꾸 집을 사라고 권유하는 것도, 이것도 빚으로 빚을 막는 이런 겁니다. 밑돌 빼서 윗돌 막는, 이거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이거 경제가 지금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정말 심각한 일이 가계대출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가계대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우리 걱정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표용어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으로 고생하시는 청년 세대들 좀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을 하라,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돈 빌린 게 없는데 하면서 봤더니 임차인 B씨가, 세입자 B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을 집주인 A씨가 대신 갚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임차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왜 임대인, 집주인이 갚지? 이상하죠? 집주인 A씨는 전세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임차인 B씨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받았는데요. B씨의 경우는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 은행에서 2억 원을 전세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3억 원을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주인 A씨는요, 임대계약이 다 체결된 이후에 은행으로부터
질권 설정 통지서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아니 뭐 내가 대출받은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빌린 전세 대출금을 집주인 A씨에게 갚아라, 이런 은행의 통보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했더니 변호사도 역시 임대인 A씨에게 임차인 B씨가 빌린 그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표용호TV 자문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대출 제도에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빌려주는 전세 자금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은행은 그 이제 전세 자금을 빌려주시면서 그 돈을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서 바로 돌려받는 게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임대인에게 전화통화 같은 걸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확실하고 또 임차인도 물론 계약 서류를 제출을 하시죠. 계약이 확실하시면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시면서 그 돈을 바로 임대인에게 통상적으로는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세요. 가끔은 임차인에게 가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전세자금 대출 절차 자체가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바로 입금을 해주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하고 임대인 간에 무슨 임대차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생기지만 임차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은행이 임대인에게 통상적으로는 바로 계좌로 넣어주시고 잔금 지급일에 보통 지급을 하시죠. 그 전에 이제 우편으로 임차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만기가 되시면 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으로 반환을 하셔야 된다는 통지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질권을 설정하고 그 질권자가 질권 금액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반환을 하라라고 통지를 하는 절차입니다. 아니 왜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 B씨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왜 집주인 A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도 이상하죠? 이 부분 뭐 앞에서도 설명 들으셨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내가 냈던 돈을 돌려받을 권리,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확인하고 세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우선권, 가장 먼저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말하죠. 이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넣게 되는데 그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질권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쪽이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보다 내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이게 질권입니다. 설명이 좀 쉽죠? 이게 좀 어렵다면 다시 한번 살짝 돌려보기 하시면 금방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담보권, 질권 설정을 한 이후에는 은행에서는 임대인에게 이것을 통보를 합니다.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죠. 우리 은행 쪽에서 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통지서를 통보합니다. 이게 바로 임대인 A씨가 통보받은 질권 통지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질권 설정이 된 이후에는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 은행에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다,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A씨는 보증금을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돌려줬죠. 그래서 임차인은 돈을 받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A씨의 경우는 다시 은행에 돈을 또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질권 설정 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사실은 해지를 하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질권이 설정된 채권 금액을 은행에 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돈을 갚으면 해제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죠. 근데 이제 가끔 사고가 생기시죠. 어떤 사고가 생길까요? 반환하지 않으니까. 네네, 이게 가끔 이제 임대인분들이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주셨잖아요. 목적물을 명도 받으시고 전세 자금을 보통 임차인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이란 시간이 흐르면 좀 가끔 깜빡하시는 경우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은행으로부터 뭔가 우편물도 하나 받았고 무슨 질권 설정이라는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2년 후에 막상 전세 자금을
반환해 주실 때는 깜빡이네. 은행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통상적으로 하시던 대로 임차인한테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그거를 은행에게 다시 변제를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간혹 임차인이 잠적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돈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임대인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은행은 질권을 설정하면서 재산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서 나에게 반환하라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갚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쪽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한번 해드렸었죠. 전세자금 대출금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에게 바로 반환하는 점,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사기를 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능적이냐면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깜짝 놀랄 방법입니다. 보증금의 10% 또는 5%를 계약금으로 넣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잔금 치르는 날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존에 계약할 때 냈던 그 계약금 10%를 내가 포기할 테니 전세자금 대출로 은행에서 대출된 그 잔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임대인의 경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잔금 나온 거 있으니까 그냥 임차인에게 돌려주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이런 일들을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속여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해서 전세 계약을 하게 하고 은행 대출도 받아서 학생에게는 그냥 수수료 조금 떼어주고, 그러고 난 후에 사기꾼 일당들은 그 잔금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방식을 쓰는 사기꾼들입니다. 자,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참 별 잡놈 다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에 안 속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뭐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아차 하고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사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반환을 은행에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질권 설정과 반환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수법을 쓰는 거죠. 자, 집주인의 경우는 2억 원이 안 넘으면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임차인들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임대인도 당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 99%가 사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꼭 1%의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건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욕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